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기술분석센터의 김소영입니다. 저는 미래기술분석센터에서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10대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는 미래연구팀을 담당을 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제목이 사실은 인공지능과 함께 예측한 미래 고성장 과학기술의 주요 주제라고 먼저 나갔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함께를 썼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저 함께로 계속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AI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기술로서 제가 AG라는 저런 단어를 한번 제가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미래유망기술 컨퍼런스 주제가 아주 좋죠. 미래를 여는 AI, Navigating the Future Wave. 미래를 이렇게 항해할 것만 같고, 저는 이 제목을 딱 듣자마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1977년도에 발사돼가지고 지금 이미 태양계를 넘어서 이렇게 쭉 저기 인류는 아무도 못 가본 그 태양계 너머의 세상을 아직도 계속 가고 있는 보이저 1호입니다. 성간 탐사선이죠. 사실 AI가 지금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이 보이저 1호가 가는 곳만큼이나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공지능이 완전히 자리 잡은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할 말이 없잖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우리 인공지능과 함께 한번 그걸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센터 전문가분들과 AI가 협업을 해서 한번 짧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한번 1분 5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수백 년이 지난 33세기, 지구는 AI 로봇들의 세상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인간이 남긴 지식과 자원을 통해 로봇들은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했고, 이제는 인간을 기억 속의 유물처럼 여긴다. 인간의 흔적을 보존하고 지구의 생태계를 관리하는 임무 외에는 다른 행성으로의 탐사나 우주와의 교류에 큰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로봇들이 운영하는 주요 감시위성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태양계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경보가 울린다. 물체는 기존의 인간 우주선도 알고 있는 외계 천체도 아닌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AI 본부는 즉시 고위 로봇들로 구성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한다. 중심 인물인 세레브론 5는 전략 분석 전문가 로봇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그 외 다양한 분야의 로봇들, 과거 인간과 교류했던 기록을 보유한 역사 보존 로봇 알카3,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솔라스 8, 우주 탐사 지식을 지닌 카이론 12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접촉 물체는 인류가 존재할 때 우주 탐사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물체가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들의 의도 역시 불분명합니다. 과거 인류는 외계와의 접촉을 꿈꿨습니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 남긴 기록에도 우주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우리는 인간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은 존재들입니다. 외계 존재와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성보다는 방어에 우선해야 합니다. 만일 이 물체가 위협적이라면 지구와 우리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르카 3의 의견을 존중하나 우리 시스템은 적대적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주 탐사 드론을 투입해 외계 물체와의 거리를 좁히고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로봇들은 경론을 벌이며 다양한 전략을 제안하고 분석한다. 그들은 결국 방어와 교류 모두를 준비하기로 결정한다. 대책회의는 긴장 속에서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과연 인류의 유산일까? 혹은 그 이상이 어떤 것인가? 이 시나리오는 로봇들 간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인류가 남긴 사명과 지구의 보호라는 로봇 사회의 철학이 드러나며 외계에서 온 미확인 물체에 대한 대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 굉장히 숨가쁘게 넘어가네요. 저희가 그 연구실에서 볼 때랑은 이렇게 큰 화면을 보니까 약간 느낌이 달라요. 저희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는 드네요. 이거 저희 한 2, 3일 만에 뚝딱뚝딱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희들 다 데이터 만지는 그 연구자들인데 이런 거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상세 설정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건 이제 프롬프트로 들어간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AG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서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 1000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도 우리가 AD를 쓰고 있을까요? AG라는 책력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1000년 후에 33세기쯤 되면은 인류가 과연 남아 있을까요? 인류는 멸종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구를 찾아왔을 때 이 지구를 찾아온 그 문명은 그들도 생명체일까요? 그들도 인공지능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프롬프트도 주고받고 저희가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영상도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영상을 만들어낸 건데요. 어머, 재미있으셨죠? 1분 50초나 됐는데 저도 처음에 완성부 딱 나갔을 때 정말 시간이 그렇게 1분 50초나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의 태스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것이었고요. 사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 직장인 10몇 년 된 직장인들은 이런 거 이제 하면은 왜 보고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외계 그 문명을 만난 AI 담당자라면 보고서를 올려야겠지. 야, 보고서 한번 써봐. 70피 단단 시켜보고 그래 인류가 멸종했다면 연대기는 어떻게 됐을까? 연대기도 한번 만들어보고 1절, 2절, 3절, 15절까지 하다가 그래 본어 분위기 아니었지.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거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표도 AI가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나눈 거죠. 저희들 연구자들은 전지적인 시점의 어떤 설계자임과 동시에 나중에 인류가 멸종한 이후의 인공지능을 인터뷰하는 인터뷰어로서 역할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 LLM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썼는데요. 그들은 이제 우리의 그 프롬프트를 받아가지고 실무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음성을 입히고 최종적으로 영상까지 만드는 그런 실무자임과 동시에 이렇게 정리까지 하는 보고자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건데요. 사실 저기 그 인류가 멸종한 지구에 외계 그 문명이 찾아온다라는 컨셉은 저 책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까 저희가 함께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그 데이터 기반의 미래규명 기술 예측은 이렇게 아주 이건 레이저는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주 방대한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딥러닝 모델을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해서 수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것도 인공지능이긴 하죠. 우리가 넓게 말하는 인공지능이긴 한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 초 요즘에 굉장히 그 생성형 LLM이 많이 쓰이면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성형 LLM을 미래 예측에도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활용을 해봤는데요. 생성형 AI를 미래 예측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는 이제 그들을 우리와 같은 전문가처럼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한 명의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여러 명의 전문가일 수도 있죠. 그들끼리 일을 같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반인들을 많이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잔뜩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해서 미래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시나리오 예측을 시켜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텐센트에서 중국의 텐센트에서 그 발표한 그 하여간 논문 중에 일부인데요. 10억 명을 디자인했다고 해요. 10억 명을 디자인해서 그들이 이제 어떤 프롬프트를 던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그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생성형 AI를 미래 예측에 이렇게 깊숙이 생성형 AI와 함께 미래 예측을 하는 작업을 저희 프로세스에 이제 깊숙이 넣게 된 첫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 19년이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초반부터 데이터 기반에, 그러나 그때는 데이터 기반이었지만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서 미래유망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체화된 이제 딥러닝 모델로 10대 미래유망 기술을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좀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AI와 함께하는 미래유망 기술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 전문가들은 기존에 해오던 그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만지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표 작업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일을 여전히 합니다. 여전히 하는데 AI를 다방면으로 쓰는 거죠. 딥러닝 모델로도 일단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NLP를 통해서 이제 주제를 도출하는 작업도 여전히 하고요. 중간에 제너럴 생성형 AI를 협력자로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될 텐데 전체 과학기술 분야를 저희는 한 4,000개 정도로 크게 나누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팀이고요. 전체 4,000개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 향후 8년 후에도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을 과학기술을 골라내는 모델이 맨 처음에 그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AI이긴 하죠.
그 상태가 되면 한 20% 미만으로 이제 그 미래유망기술을 골라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계속 해오던 어떤 계량서지학적 이 지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최신성이나 부성성을 고려해서 미래유망기술을 좀 추려내게 되죠. 그 다음에 한 6% 정도로 추려낸 다음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이제 이 단계에서 옛날에는 그 한 10년 전에는 그 사람 전문가들 풀을 꾸려가지고 이 기술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레이팅해 주십시오. 왜 아닐 것 같습니까? 이런 설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설문을 이제 AI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4,000개에서 이렇게 한 18% 정도로 유망 기술을 추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전통적인 방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최신성을 반영을 해서 6% 정도로 줄이고 그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6%까지 딱 거친 상황은 AI든 인간이든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연도별 비교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가장 특징적인 게 5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게 이게 망가졌네요. 이게 여기 계열 2가 여기 2번이 여기가 수학 및 컴퓨터 분야거든요. 인공지능과 그 딥러닝과 그 NLP 모델들 그런 것들이 있는 컴퓨터 네트워킹 쪽이 들어있는 그쪽 분야인데 그쪽 분야가 전체 과학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영역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쪽은 이제 미래유망 그 기술 후보군 상태에서 비중을 비교한 건데요. 이 상태에서도 여기 연보라색 부분이 저쪽에 보시면 5년 전에는 10% 정도만 미래유망 기술로 그 선별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30%에 이르는 미래유망 기술이 그 수학 및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채용한 그 생성형 인공지능 그 작업 작동 방식을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리고 10대 미래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름을 에이전트라고 붙여봤어요. 근데 너무 보통 명사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크게 3가지의 생성 임무를 맡겼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실증 데이터들을 반영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과학 분야, 경력도 5년, 10년, 20년, 기관도 뭐 산업체, 공공, 기업 뭐 여러 가지 특성을 랜덤하게 가진 전문가 풀을 아주 많이 만들고요. 그들에게 원래 질문해야 하는 것들, 미래 중요성, 뭐 사회적인 영향력, 뭐 투자 시급성 이런 것들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생성형 AI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증 데이터 원래 분석한 결과와 이들의 생성해낸 정량 정성 결과를 모두 통합해서 약간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것도 생성형 AI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3단으로 생성형 AI와 협력을 해서 결국 128개, 전체 3% 정도로 미래유망기술 후보군을 나누었고요. 그랬더니 아까처럼 연보라색 부분이 저렇게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NLP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그냥 수학 컴퓨터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 분류를 했죠. 주제 분류를 7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AI 쪽, 인간과 디지털의 상호작용 쪽, 그리고 AI가 별로 들어가지 않은 생명과학 쪽, 그리고 뭐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재생 에너지 이쪽도 상당히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하고 마지막으로 통신 기술이나 뭐 차세대 네트워크 이쪽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특성을 보면요. 이때 128개 기술들이 AI를 활용한 정도가 얼마일까 좀 궁금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그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AI 핵심 기술 쪽은 당연히 새파랗게 나오고요. 이쪽 이제 생명과학, 나노, 생태계 이쪽은 좀 적은 편이지만 이쪽 안에서도 특별히 AI가 많이 활용되는 분야들이 눈에 띕니다. 저런 분야들을 저희가 좀 찝어가지고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좀 없긴 한데 말씀드리면 이렇게 128개 유망 기술을 뽑은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은 누가 갖고 있을지 이건 나중에 심도 있는 연구 다시 하겠지만 얼핏 봤을 때 양적으로는 지금 분홍색이 중국이거든요.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양적으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질적인 부분은 그래도 아직은 약간 다원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주제 분석을 좀 했고요.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서
크게 주제를 AI 자체, 그리고 AI와 사회 환경의 그 상호작용, 그리고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10선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게 이제 이번 슬라이드의 그 핵심 페이지죠. 함께 선정한 10가지 기술입니다.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의 기술 그 자체, 그리고 그 AI 기술이 과학 기술의 진보를 더 촉진하고 서로 같이 공진화하는 그런 데에 기여하는 기술들 4가지를 골랐고요. 그리고 인간이 AI와 저희도 협력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많은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AI와 인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책임을 책임이라는 시각하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기여하는 기술들 2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기조연설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속 가능성이 지오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AI 기술이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세부 기술들을 4가지를 골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프롬프트를 약간 균질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10개의 미래음악 기술을 발굴했으니까 균일한 스타일을 채용을 해서 10개의 그림을 잘 그려줘라고 했더니 한 번에 쫙 챗GPT의 그 회사 오픈AI의 달리가 그려준 그림이거든요. 설명이 아주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소주제인 AI의 진보가 과학기술을 공진화하는 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알파폴드도 그랬지만 여기 있는 이 2가지 논문은 전부 이번 10월 달에 나온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들인데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AI가 RNA의 그 지도를 다 스캔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RNA 바이러스 새로운 것들을 7만 개를 찾아내서 그걸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RNA를 하는 연구, 새로운 방식의 연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네이처에 한번 표지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사이언스인데요. 사이언스에서 이건 정말 며칠 전 얘기예요. 그 인간 전문가 수백 명과 AI 시스템이 같이 한 태스크에 들어가서 저 과일파리의 뇌거든요. 과일파리의 뇌 회로를 전부 밝혀낸 그런 성과가 나와가지고 사이언스에 한번 크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I와 인간이 협력을 해서 결국은 인간의 뇌 회로를 다 밝혀내는 곳으로 가게 될 시작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와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진화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과학기술의 좀 멋있게 말하자면 과학기술 지식 생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것에 기여하는 기술들이 되겠고요. 더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4가지를 골랐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 신뢰와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연합학습이라는 기술과 그 적대적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용화 단계에 이르러서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AI를 지원하기 위한 광자와 뉴런모픽 기술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작년에도 뉴런모픽은 선정이 되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뉴런모픽 반도체 소자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컴퓨팅 기술로 넘어왔습니다. 1년 만에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저런 어떤 전자 기반 컴퓨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전력, 고성능, 실시간 처리라는 AI 시스템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뉴런모픽과 광자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2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BCI, 브레인 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되겠는데요. 신경 영상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뇌를 이제 아까 그 과일파리 보신 것처럼 뇌의 지도를 밝혀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건 이제 작년 네이처에 실린 건데 이제 뇌 척수 인터페이스를 이제 환자의 몸에 심어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그 기구를 통해서 걷게 되는 그런 연구가 이제 실증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I 기반으로 진단과 예측을 하게 되는 거기에 이제 AI가 기여하고 그로 인해서 저 의료 진단과 예측 기술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기술들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AI와 제가
이렇게 남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하네요. AI와 인간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뭐랄까 AI가 적용된 시대에서 인간이 믿고 그 기술을 사용하게 해주게 하는 그런 세부 기술들도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저쪽은 딥페이크 오바마고요. 여기는 진짜 오바마의 연설이에요. 이게 이제 2023년에 달파 미 고등 광위 연구했고 거기서 그 시마4라는 그 연구 프로젝트를 발동을 해서 딥페이크를 감지하는 그런 어떤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렇게 계속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AI를 좀 더 믿을 수 있고 좀 더 신뢰성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기술을 골랐습니다. 한 가지는 AI가 이제 아까 그런 심각한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서비스, 인간에게 종사하는 그런 용도로도 AI가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특히 로봇에 들어가서 서비스 로봇에 AI가 들어가서 쓰이게 될 텐데 그럴 때 인간을 상대하는 서비스 로봇 AI가 어떤 윤리적 고려 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사용자 경험과 수용성을 향상시켜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인간과 AI 간의 로봇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크 뉴스나 딥페이크처럼 AI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거짓된 정보를 주거나 혹은 이쪽도 있습니다. 의료 AI를 적용할 때 어떤 그 축적된 데이터의 바이어스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AI 사용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측면의 신뢰성을 해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의료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쪽 기술들도 요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AI 기술을 4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연구의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앞에 2가지보다 이 3번째 주제는 좀 아직은 양은 적어요. 그렇지만 괄목할 만한 사실은 작년에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확 뛰어 올랐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AI 기술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보다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AI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에너지가 유럽의 작은 한 국가가 쓴 에너지와 맞먹는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고요. 저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저희 쪽에 아주 그 신뢰도 있는 잡지에서 실린 내용인데 이후에 이제 그 세계의 주도권을 쥘 국가는 AI와 기후 경쟁에서 모두 그 2가지를 모두 잡는 국가가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AI의 저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에는 AI가 그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고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부터 내려오는 걸로 4가지를 골라왔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릴 게 기후 변화를 인해서 재난이 사실 굉장히 대규모로 커지고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재해를 예측하고 지구의 어떤 지구의 자원 측면에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예를 들면 수자원, 토질 자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AI를 적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연구소들 차원에서 실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이제 지구 자원과 기후 전체 재난 재해였다면 그 밑에는 이제 생태계 변화를 모델링하고 기후 변화가 미치는 지역적인 영향들을 관찰하고 모델링하고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한반도의 종 다양성을 예측하는 그런 논문이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저것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생태계 모델링 했으니까 그 다음은 식량 안보죠.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요새 사과가 맛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산되는 그것들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먹던 음식을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와 농업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여기는 이제 디지털 기술 그리고 IoT 이런 약간 복합적인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한 연구들이 작은 규모에서부터 국가적인 규모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AI 응용 기술들인데요. 이쪽은 뭐 클러스터는 하나밖에 못 찾기는 했는데 한 번 자원을 쓰고 폐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리니어 이코노미, 선형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이제 대응되는 말로 순환 경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다시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면서 이제 좀 더 개발과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되게 하는 그것들을 지원하는 디지털과 AI 기술, 그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어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여기 10가지 말씀드린 기술들은 8년 후에도 여전히 고성활성할 것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이 예측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축적된 노하우로서 지표 분석한 최신성과 부상성에서도 뛰어넘고 살아남은 미래 유망 기술이고요. 마지막으로 AI 전문가, AI 그 전문가들이 한 기술당 100명 이상씩 모아서 저희가 돌린 그 AI 전문가 풀에서도 사회적 중요성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 투자 시급성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4가지 질문에서도 전부 상위권을 이제 주도해가지고 나온 그런 그 10대 기술 그런 그 기술 후보군들을 가지고 저희가 10대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대 기술을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 저 대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AI가 과학기술과 공진화하는 것, AI가 인간을 신뢰성 있게 돕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구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AI가 봉사하게 하는 기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미래 기술 뽑은 것은 다 이제 AI가 우리에게 자리 잡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유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저런 제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접었던 그 보고서인데요. 그 인공지능한테 야, 인류가 멸종을 했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종했을 것 같니? 라고 했더니 쭉쭉쭉쭉 뭐 자율 도시도 들어오고 화성 테라포밍도 했는데 실패하고 글로벌 기후 안정화도 도입해봤는데 실패하고 어떻게 했는데 결국 그레이트 컬래스가 발생을 해서 인류가 멸종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은 다들 순간순간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한 번씩 더 뭐라고 해야지 안정장치가 될 수 있는 기술들 사람들이 수요를 필요로 하고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과학기술계의 노력들이 보이는 기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찾은 좋은 글을 하나 공유를 하고 끝낼까 하는데요. 헨리 키신저라고 키신저는 미국의 옛날 냉전 시대 국무위원 하던 그분이긴 한데 지금 돌아가셨나? 90세도 넘었을까? 아주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제 왜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서도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분이 다른 AI 전문가들이랑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책으로는 AI 이후의 세계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의 서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AI는 인간 정신이 이룩한 굉장히 너무너무 뛰어나고 위대한 성공이긴 한데 아직 이게 어디로 갈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는 점점 기술과 같이 합체된 호모 테크니쿠스라는 형태로 진화를 해갈 거고, 그리고 그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종이 나아갈 곳을 어디로 설정하는지는 지금 현재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고 AI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글을 끝맺었거든요. 이 얘기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전 사실 한글로 읽긴 했는데 원어를 찾아가지고 그 의미가 맞는가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